재수 씨, 참 순진하시네. 저 성자 양반이. 지난 반년 동안 이 방에서 날린 돈이 70억이 넘습니다. 여러분, 방금 들으신 이 대사. 이게 정말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일까요? 저는 한평생을 안동 종갓집의 명예를 위해 헌신해온 맏며느리입니다. 그리고 저 70억이라는 돈은 안동의 성자라 불리던 제 아주버님이 가문의 땅과 조상의 위패까지 팔아넘기며 탕진한 피 같은 돈이었습니다. 이 사연은 사연자가 직접 겪은 실화를 바탕으로 인물과 지명은 모두 변경하여 사실적으로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부디 끝까지 들으시고 이 짐승만도 못한 인간의 최후를 확인해 주십시오. 알림과 구독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저의 이 기막힌 사연,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박선주, 올해 58입니다. 저는 남편과 사별하고 20년 넘게 경북 안동의 유서 깊은 화암문화재단의 재물을 도맡아온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저를 맏며느리라 부르지만 사실 저는 이 거대한 종갓집의 금고지기이자 헌신하는 일꾼이었지요. 은행잎이 비처럼 쏟아지던 그 늦가을이었습니다. 재단 본가인 수백 년 된 기와집은 1년 중 가장 큰 행사인 유교문화재 준비로 분주했습니다. 현수막을 걸고 초청할 손님들의 명단을 정리하고 전통음악회 섭외까지 제 손을 거치지 않는 일이 없었지요. 그날 오후 저는 서재 책상에 앉아 마지막 남은 업무를 처리하려 했습니다. 축제에 사용할 현수막과 인쇄물 대금을 치러야 했거든요. 금액은 350만 원. 큰 돈은 아니었습니다. 늘 하던 대로 재단의 주거래 은행 사이트에 접속해 공인인증서 암호를 눌렀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잔액 1만 5,300원. 잘못 본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눈을 비비고 새로 고침을 몇 번이나 눌렀는지 모릅니다. 아니야. 이럴 리가 없어. 이 통장은 재단의 모든 운영 자금이 들어있는 메인 통장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시작될 유교문화재 예산, 자그마치 3억 원이 고스란히 들어있어야 할 통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통장의 잔고가 0에 가까웠습니다. 단돈 15,300원이라니요. 순간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해킹을 당했나? 아니면 은행의 전산 오류인가? 제 심장이 쿵쿵 울렸습니다. 저는 이 통장의 입출금 도장과 카드를 모두 가지고 있었지만 이 통장을 함께 관리하는 단 한 사람이 더 있었습니다. 바로 제 아주버님, 화환재단의 이사장이자 이 가문의 종손이신 김각진 이사장님이었습니다. 아주버님은 저희 가문의 기둥이자 안동 지역 전체에서 살아있는 성자로 불리는 분입니다. 늘 옅은 회색빛 개량 한복을 단정하게 차려입으시고 얼굴에는 온화한 미소를 거두지 않으셨죠. 그분에게서는 향 냄새 아니면 맑은 묵 냄새가 났습니다. 돌아가신 제 남편의 형님이시자 제가 남편을 잃고 이 집에 주저앉았을 때 재수 씨는 우리 가문이 보배입니다라며 저를 끝까지 지켜주신 분입니다. 그런 아주버님이 재단 돈에 손을 대신다? 그것은 하늘이 두 쪽 나도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들고 그대로 아주버님의 서재인 묵향각으로 뛰어갔습니다. 아주버님, 아주버님, 큰일 났습니다. 미닫이 문을 열자 아주버님은 평소처럼 붓글씨 서예를 쓰고 계셨습니다. 하얀 화선지 위에 정심이라는 글자를 막 끝내신 참이었죠. 재수 씨, 무슨 일입니까? 그리 급히. 아주버님은 저를 보고도 조금도 놀라지 않으시고 붓을 조용히 내려놓으셨습니다. 저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노트북 화면을 그분께 돌려드렸습니다. 아주버님, 이거 통장이, 재단 통장이 텅 비었습니다. 해킹을 당한 것 같습니다.
저는 숨이 턱까지 차올라 헐떡였습니다. 그런데 아주버님의 반응은 뜻밖이었습니다. 그분은 제 호들갑이 무색하게도 그 텅 빈 장고를 물끄러미 바라보시더니 이내 옅은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아, 이거요. 재수 씨, 놀라셨군요. 저는 그분의 서재, 묵향각을 도망치듯 빠져나왔습니다. 제 심장은 가슴을 찢을 듯이 쿵쾅거렸지만 그것은 재단 통장이 비었다는 놀라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방금 목격한 아주버님의 그 격렬한 손 떨림과 화선지를 집어삼킨 그 검은 묵 자국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눈을 감으면 그 검은 묵 자국이 마치 거미줄처럼 우리 가문의 미래를 암시하는 불길한 징조처럼 제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아니야, 박선주. 정신 차려. 연로하셔서. 그래, 피곤하셔서 그럴 수도 있지. 스스로를 억지로 다독였습니다. 20년간 제게 아버지와도 같았던 분입니다. 안동의 성자라 불리던 그분을 의심하는 것은 저 자신을 부정하는 것과 같은 배신 행위였습니다. 하지만 그 20년의 세월 동안 쌓아 올린 절대적인 신뢰의 벽에 아주 가늘고 날카로운 균열이 생긴 것만은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균열은 다음 날부터 걷잡을 수 없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주버님이 약속했던 내일 모레가 지나고 닷새가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도록 텅 빈 재단 통장에는 단돈 10원 한 장 입금되지 않았습니다. 유교 문화재 날짜는 시시각각 다가왔습니다. 사모님, 현수막 대금 오늘까지 안 주시면 저희 부도납니다. 사모님, 인쇄소인데 저희도 외상으로 더는 못 버텨요. 아침 저녁으로 빗발치는 독촉 전화에 저는 피가 마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아주버님을 대신해 제 얼굴에 철판을 깔고 거짓말을 해야 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사장님. 지금 이사장님께서 서울에서 수백억짜리 투자를 마무리 짓는 중이라 며칠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제 입으로 그런 엄청난 거짓말을 하면서도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수백억 투자를 한다는 아주버님은 그러나 재단 사무실에 코빼기도 비치지 않았습니다. 이틀에 한 번 혹은 매일같이 안동 본가에서 새벽 안개가 걷히기도 전에 검은색 승용차를 직접 몰고 서울 출장을 가셨습니다. 그리고는 밤이 이슥해서야 그림자처럼 조용히 돌아오셨죠. 늘 온화하던 그분의 얼굴에서는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는 초조함과 무언가에 쫓기는 듯한 불안감이 깊게 배어 있었습니다. 복도를 지날 때면 굳게 닫힌 묵향각 안에서 격앙된 통화 소리가 새어나오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 안으로, 아니 내일 당장 어떻게든 해보겠다니까. 숨 좀 돌립시다. 나 김각진이야. 나를 못 믿어. 그것은 재단의 이사장이 투자자를 대하는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빚쟁이에게 몰려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사람의 처절한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가장 견딜 수 없었던 것은 그분에게서 나던 냄새가 바뀐 것입니다. 늘 맑은 향 냄새와 서책의 묵 냄새가 배어있던 그분의 단정한 개량 한복에서는 어느 날부터인가 역하고 찌든 담배 쩐내와 그걸 감추기 위해 급하게 뿌린 듯한 독한 남자 스킨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아주버님, 서울, 일은 잘 되어 가시는지요? 그날 밤 검은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마스크까지 낀 채 현관을 들어서는 아주버님께 제가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아, 예. 재수 씨, 서울 공기가 탁해서요. 알레르기가 심해져서. 아주버님은 마스크를 벗지도 않은 채 제 눈을 똑바로 보지 못하고 황급히 서재로 들어가셨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20년간 맡아온 그분의 향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묵향각에서 나던 맑은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한 번도 맡아본 적 없는 낯설고 불결하며 썩어가는 듯한 불길한 냄새였습니다. 저의 마지막 남은 이성이 이 균열을 더는 버텨내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아주버님이 또다시 검은 승용차를 몰고 서울로 떠나신 것을 확인한 직후 저는 그분의 서재 묵향각으로 들어갔습니다. 재무 담당인 제게는 이사장의 서재를 확인할 의무와 권한이 있었습니다. 가문을 지켜야 한다는 절박함이 저를 움직였습니다. 서울 투자라 하셨어. 그렇다면 투자 계약서나 관련된 서류라도 있어야 해. 저는 아주버님의 거대한 느티나무 책상 서랍을 하나씩 떨리는 손으로 열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서랍을 여는 순간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그곳에는 투자 서류 따위는 없었습니다. 대신 아주버님의 붓글씨로 거칠게 휘갈겨 쓴 차용증 몇 장과 절대 그곳에 있어서는 안 될 물건 하나가 아무렇게나 구겨진 채 처박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화환재단의 근간이자 수백억 원의 가치를 지닌 안동시내 요지의 종중 땅문서임야 대장 등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등본 위에는 붉은색 인주로 선명하게 찍힌 강남의 어느 한 대부업체 이름이 있었습니다. 제 손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그 붉은 대부업체의 도장, 그것은 단순한 도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가문의 수백 년 역사와 화환재단의 심장에 박힌 피처럼 붉고 선명한 낙인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배신감보다 더 큰 공포가 제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서울 투자는 거짓말이었습니다. 가문을 위한 일이라는 것도 모두 기만이었습니다. 안동의 성자라 불리던 아주버님은 가문의 마지막 보루인 조상의 땅까지 담보로 잡힌 채 정체 모를 사채업자에게 끌려다니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서랍을 닫을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종중 땅문서 등본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종이 조각이 아니라 마치 칼에 찔린 제 심장을 움켜쥔 것처럼 그렇게 가슴에 품었습니다. 그날 저는 방에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했습니다. 유교 문화재 따위는 이제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인쇄소 사장의 독촉 전화벨이 빗발쳤지만 저는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 끔찍한 증거를 품에 안고 늦은 밤까지 아주버님을 기다렸습니다. 자정이 다 된 시간, 어김없이 검은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아주버님이 썩은 담배 냄새를 풍기며 현관을 들어섰습니다. 저는 대청마루가 쩌렁쩌렁 울리도록 그분을 불렀습니다. 아주버님, 제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갑게 갈라져 나왔습니다. 아주버님은 제 기세에 흠칫 놀라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저는 묵향각 그분의 서재로 먼저 들어가 불을 켰습니다. 그리고 책상 한가운데 그 종중 땅문서 등본을 펼쳐 놓았습니다. 아주버님, 이게 대체 무엇입니까? 뒤따라 들어온 아주버님의 시선이 책상 위의 서류에 꽂혔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늘 온화하고 자애롭던 그분의 얼굴에서 미소와 위엄이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마스크를 낚아채듯 벗어던진 그분의 얼굴은 땀과 기름기로 번들거렸고 핏발이 선 두 눈은 제가 알던 아주버님의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재수씨, 쾅! 아주버님이 책상을 손바닥으로 내리쳤습니다. 감히 내 서재를 뒤졌습니까? 누가 재수씨더러 이따위 짓을 하라 했소. 그것은 포효였습니다. 짐승의 울부짖음이었습니다. 저는 그 기세에 눌려 뒷걸음질 쳤지만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재단 통장이 텅 비었습니다. 이제는 가문의 땅 문서까지 저런 사채업자 손에 넘어갔습니다. 대체 어디에 그 많은 돈을 쓰신 겁니까? 제 목소리가 절규처럼 터져 나왔습니다. 재수 씨가 알 바 아닙니다. 아주버님은 제 말을 잘랐습니다. 그분은 구겨진 개량 한복 차림으로 손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하지만 그 떨림은 며칠 전 묵향각에서 붓을 들며 애써 숨기려던 그 병적인 손떨림과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분노와 초조함으로 인한 격렬한 광기였습니다. 이건 가문을 위한 더 큰 일을 위한 희생이요. 재수 씨는 그냥 하던 대로 재단 돈이나 관리해요. 관리할 돈이 없습니다. 돈이 시끄럽소. 아주버님은 책상 위에 땅 문서를 낚아채듯 구겨쥐었습니다. 그리고는 쇠로 된 자물쇠가 달린 서랍 깊숙한 곳에 그것을 쳐넣고 잠가버렸습니다. 다시는 내 방에 허락 없이 들어오지 마시오. 재수 씨는 이제 안방 일이나 돌보시오. 아주버님은 저를 서재 밖으로 짐짝처럼 거칠게 밀어냈습니다. 쾅! 묵향각의 미닫이 문이 제 면전에서 닫혔습니다. 저는 차가운 대청마루에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아주버님의 마지막 그 핏발선 눈동자, 저를 벌레 보듯 밀어내던 그 거친 손길. 저는 그날부로 이 집에서 완벽한 이방인이 되었습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유교 문화재는 결국 무기한 연기되었습니다. 안동 시내에는 화한 재단이 부도 위기에 몰렸다는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아주버님은 이제 저와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묵향각의 문은 밤낮으로 잠겨 있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돼. 가문이 망해. 내가 알아내야 해. 저는 더 이상 이 집에 아주버님에게 기댈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제가 몰래 복사해 두었던 그 종중 땅 문서 등본을 꺼냈습니다. 그 붉은 도장이 찍힌 곳, 강남구 테헤란로. 저는 다음 날 새벽 가장 이른 기차표를 끊었습니다. 재단 식구들에게는 서울의 주거래 은행 본사에 예산 문제로 단판을 지으러 간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제 생애 첫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서울로 가야 했습니다. 아주버님을 그리고 우리 가문 전체를 집어삼킨 그 짐승의 소굴로, 그 붉은 도장이 찍힌 지옥으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가야 했습니다. 서울로 향하는 새벽 기차는 차갑고 낯설었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이 제가 평생을 살아온 안동의 고즈넉한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제 가슴 속에는 붉은 도장이 찍힌 그 종중 땅 문서 사본이 불덩이처럼 뜨거웠습니다. 몇 시간이 흘렀을까? 기차는 저를 서울이라는 거대한 도시에 내려놓았습니다. 저는 곧장 택시를 잡아타고 그 땅 문서에 적힌 주소, 강남구 테헤란로로 향했습니다. 제 머릿속의 대부업체란 으슥한 골목에 금이 간 유리창이 있는 그런 낡은 사무실이었습니다. 하지만 택시가 저를 내려준 곳은 그런 곳이 아니었습니다. 하늘을 찌르듯이 솟아오른 유리로 번쩍이는 초고층 주상복합 오피스텔. 제 평생 본 건물 중에 가장 높고 가장 차가운 건물이었습니다. 여기가 맞나? 저는 주눅이 들어 입구로 향했습니다. 철문 대신 두꺼운 통유리 문이 저를 막아섰습니다. 로비에는 검은 양복을 입은 보안 요원들이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어디 오셨습니까? 여기 16층에 김각진 이사장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아주버님의 이름을 댔습니다. 보안 요원은 무언가를 조회하더니 저를 경멸하듯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1608호 말입니까? 김각진 씨는 방문객 등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안동 가문에서 급한 일로 보냈습니다. 집안일입니다. 제가 절박하게 외치자 보안 요원은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잠시 후 그는 저를 들여보내 주었습니다. 엘리베이터는 소리도 없이 저를 16층으로 끌어올렸습니다. 복도는 호텔처럼 조용했고 바닥에는 두꺼운 카펫이 깔려 발소리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1608호. 그곳은 다른 집들과 달리 문 앞에 CCTV 카메라가 2대나 번쩍이고 있었습니다. 문패도 없었습니다. 보통의 가정집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철컥. 잠시 후 문이 열린 것이 아니라 문에 달린 작은 렌즈 덮개 외시경가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험악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누구요? 안동. 화환재단에서 왔습니다. 김각진 이사장님 때문에. 문이 열렸습니다. 문을 연 것은 집주인이 아니었습니다. 검은 셔츠를 입은 산만한 덩치의 험악한 인상을 한 사내꽁지였습니다. 그가 저를 막아서자마자 안에서부터 뿌연 담배 연기가 훅 끼쳐나왔습니다. 그리고 아주버님에게서 났던 그 역한 담배 쩐내와 독한 스킨 냄새가 이곳에서는 1000배는 더 진하게 진동했습니다. 김각진 이사장? 지금 바쁜데. 사내가 저를 들여보내주지 않으려던 그때 안쪽에서 맑지만 뱀처럼 차가운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여보내, 김 실장. 안동에서 오신 귀한 손님이라잖아. 사내가 마지못해 길을 비켰습니다. 저는 그 지옥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그곳은 집이 아니었습니다. 창문은 모두 두꺼운 암막 커튼으로 가려져 있었고 방음벽으로 마감된 벽 때문에 숨이 막혔습니다. 거실 한가운데에는 환한 조명 아래 너른 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4~5명의 남자들이 돈다발을 산처럼 쌓아놓고 화투패를 돌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모두들 눈이 핏발이 선 채 손에 쥔 붉은 화투패의 영혼이라도 팔아넘긴 듯한 얼굴이었습니다. 제가 최 마담이에요. 우리 김 이사장님. 종갓집 분이라더니 재수씨까지 보내셨네. 급하셨나 봐. 화려한 실크 블라우스를 입은 50대 후반의 여자가 웃으며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 최 마담이라는 여자의 뱀처럼 차가운 눈빛이 저를 훑쳤습니다. 아주버님, 저희 아주버님 어디 계십니까? 찾아온 김에 구경은 해야지. 최 마담은 제 어깨를 잡고 가장 안쪽의 VIP룸이라고 불리는 방문으로 저를 이끌었습니다. 그 방은 유리벽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저기 계시네. 오늘 영 운이 없으신가 봐. 저는 유리벽 너머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자리에 무너져 내릴 뻔했습니다. 그곳에 안동의 성자, 우리 가문의 기둥, 제 아주버님 김각진이 있었습니다. 그분의 옅은 회색 계량 한복은 구겨질 대로 구겨져 땀에 절어 있었고 단정하던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그분은 그 핏발선 눈으로 붉은 화투패를 쥔 채 온몸을 부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 한 번만 더. 아주버님이 제가 평생 들어본 적 없는 쉰 목소리로 절규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유리벽에 손을 댄 채 숨도 쉴 수 없었습니다. 제 눈앞에서 제가 20년간 믿고 따랐던 그분의 세계가, 그리고 제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화환재단이라는 가문의 명예가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것은 제 아주버님이 아니었습니다. 안동의 성자가 아니었습니다. 저것은 도박의 영혼이 잠식당한 땀의 전 짐승이었습니다. 아주버님, 저는 저도 모르게 그 유리방의 문을 밀치고 들어갔습니다.
저를 말리려던 최 마담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탁한 담배 연기와 사람들의 땀 냄새, 그리고 돈 냄새로 숨이 막힐 듯 역겨웠습니다. 아주버님, 저예요, 선주예요. 이게 지금 무슨... 제가 울부짖으며 그분께 다가갔지만 아주버님 김각진은 저를 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구겨진 화투패를 쥔 손만 덜덜 떨며 앞에 앉은 딜럭공지를 핏발선 눈으로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한 번만 더, 다시 돌려. 그때였습니다. 제 목소리를 뒤늦게 알아차린 아주버님이 마치 귀신이라도 본 듯한 얼굴로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재수씨? 재수씨가 여길 왜? 일어나세요. 당장 일어나세요. 여기서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안동으로, 가문으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저는 그분의 땀에 젖어 축축한 개량 한복 어깨를 붙잡고 끌어당겼습니다. 하지만 아주버님은 제 손을 미친 듯이 뿌리쳤습니다. 시끄럽소. 당신이 여길 어떻게 알고 왔어? 다 끝났어. 아니, 거의 다 됐어. 한 판만 더 따면 저 앞에 쌓인 돈이 저게 다 내 것이 된단 말이오. 아주버님은 테이블 위에 산처럼 쌓인 돈다발을 가리키며 절규했습니다. 그 눈은 이미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제 등 뒤에서 뱀처럼 차가운 최 마담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크크, 재수씨, 말려요 글쎄. 저 양반 지금 눈에 뵈는 게 없어. 최 마담이 천천히 방으로 들어와 제 곁에 섰습니다. 우리 성자 이사장님이 저기서 얼마를 잃으신 줄은 알고 오셨나?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되물었습니다. 재단돈 그 3억 아닙니까? 아니면 그 땅 문서. 최 마담은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깔깔거리며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제 귓속을 칼날처럼 파고들었습니다. 3억? 재수씨 참 순진하시네. 저 양반이 지난 반년 동안 이 방에서 날린 돈이 70억이 넘습니다. 네, 70억이요? 저는 그 자리에 귀를 의심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멎는 것 같았습니다. 70억. 제가 평생 만져보지도 상상해보지도 못한 돈이었습니다. 그럴 리가. 그만한 돈이 어디서 났겠어? 당신네 재단돈 3억으로 시작했지. 그게 눈덩이처럼 불어나니까 안동 땅 문서 들고 왔지. 그것도 모자라서 여기저기 명예 빌려서 사채를 끌었었지. 최 마담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그런데 저분이 적골이 된 거야. 아주버님은 그 말이 들리지도 않는 듯 했습니다. 그는 이제 최 마담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최 마담, 나 김각진이야. 안동의 김각진이라고. 내가 갚을 수 있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오. 그리고 저는 제 귀로 들어서는 안 될 마지막 말을 듣고야 말았습니다. 다음 주에 유교문화재 예산이 나와. 시에서 나오는 돈 10억이 넘는 돈이야. 그것만 받으면, 그걸로 한 판만 더 하면 내가 다 갚을 수 있어. 제발. 저는 그 말을 듣고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아주버님은 가문의 돈과 땅을 넘어 이제 나라에서 나오는 공금에까지 손을 댈 계획이었던 겁니다. 아주버님, 그건 나라 돈입니다. 제가 절망하며 소리쳤지만 최 마담은 그를 발로 차갑게 밀어냈습니다. 예산? 늦었어, 이사장님. 최 마담은 담배에 불을 붙여 깊게 빨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연기를 제 얼굴에 내뿜으며 말했습니다. 내일 당장 안동으로 내려갈 거야. 자, 잠깐만. 최 마담. 그 종중 딱 문서 그거 말고 당신네 그 번지르르한 종갓집 거기에 우리 꽁지들 풀어서 붉은 딱지 붙여야겠어. 붉은 딱지요? 조상님들 위패가 모셔진 그 수백 년 된 종갓집에 저는 그 자리에 그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지옥의 방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저는 그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지옥의 방바닥에 얼마나 그렇게 주저앉아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붉은 딱지, 그 한마디가 제 귓속을, 제 심장을, 제 뼛속을 얼음 송곳처럼 파고들었습니다. 조상님들의 위패가 모셔진 그 수백 년 된 종갓집에 아주버님 김각진은 이미 제 옆에서 실성한 사람처럼 넋을 놓고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10억? 10억만 있으면, 다음 주 예산만 들어오면 갚을 수 있는데 그분은 이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저를 조롱하듯 내려다보던 최 마담은 담배를 구두발로 비벼 껐습니다. 내일 아침 해 뜨는 거 보고 바로 안동으로 출발할 거니까 그 전에 짐이라도 빼시든가 아니면 그 집에서 평생 모신 조상님들 위패에 붉은 칠갑하는 거 구경하시든가. 그 여자는 제게 선택권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저 사형 집행을 통보할 뿐이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그 지옥의 문을 빠져나왔는지, 어떻게 젖은 솜처럼 무거운 몸을 이끌고 서울역으로 향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안동으로 돌아오는 새벽 기차, 며칠 전 비장한 각오로 서울을 향하던 그때와는 그 무게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때는 진실을 밝히겠다는 절박함이었지만 지금은 파멸을 확인하러 가는 사형수의 걸음이었습니다. 안동본가 화환재단의 현판이 걸린 그 소슬대문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중천에 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이 이상했습니다. 늘 굳게 닫혀있던 대문이 부서진 것처럼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제가 평생 이 집에서 들어보지 못했던 낯선 사내들의 거친 욕설과 무언가가 깨지고 부서지는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이 집구석 비싼 것도 없네. 싹 다 뒤져. 저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최 마담의 꽁지들이었습니다. 어제 그 강남 하우스에서 봤던 그 짐승 같은 눈빛의 사내들이었습니다. 안 돼. 저는 비명을 지르며 대문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대청마루는 난장판이 되어 있었습니다. 수백 년 된 고가구는 쓰러져 있었고 아주버님이 그토록 아끼던 서책들은 더러운 구둣발에 짓밟혀 찢겨 있었습니다. 이놈들, 당장 이 집에서 나가. 제가 소리를 질렀지만 사내들은 저를 비웃으며 밀쳐냈습니다. 나가긴 어딜 나가, 아줌마. 이 집 오늘부로 우리 거야. 사내 하나의 손에 그 붉고 선명한 압류 스티커, 그 붉은 딱지가 한 뭉치 들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이 향하는 곳을 보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들은 사당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조상님들의 위패가 모셔진 이 가문의 심장이었습니다. 안 됩니다. 거기는 안 됩니다. 제가 절규하며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사내 하나가 신발도 벗지 않은 그 더러운 구둣발로 사당의 신성한 마루 위에 올라서고 있었습니다. 비키쇼. 안 돼. 이것만은, 제발 이것만은. 제가 그 사내의 다리를 붙잡고 매달렸습니다. 가문의 마지막 자존심이었습니다. 아, 이 여편네가 진짜. 사내가 저를 짐짝처럼 거칠게 걷어찼습니다.
저는 대청마루 바닥에 그대로 나동그라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보았습니다. 탁! 그 붉고 차가운 딱지가 제 남편과 아버님과 할아버님의 이름이 새겨진 그 검은 위패함 한가운데 소름 끼치는 소리를 내며 붙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제 영혼이 부서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아주버님 김각진은 다시는 안동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가 그 지옥의 방에서 어떻게 되었는지, 빚에 팔려 어디로 갔는지 저는 모릅니다. 아니, 알고 싶지도 않습니다. 며칠 뒤 화환재단은 모든 것이 넘어갔습니다. 그 수백억 원의 종중 땅과 조상들이 잠든 이 종갓집까지 모두 그 뱀 같은 최마담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안동의 성자라 불리던 한 남자의 끔찍한 도박 중독이 수백 년을 이어온 가문을 단 몇 달 만에 뿌리째 뽑아버린 것입니다. 저는 모든 것을 잃고 그 붉은 딱지가 덕지덕지 붙은 텅 빈 집을 마지막으로 돌아보며 돌아가신 남편의 낡은 사진 한 장만을 품에 안고 그 솥을 대문을 걸어 나왔습니다. 제가 그 붉은 딱지가 덕지덕지 붙은 종갓집 대문을 등지고 나온 후 계절이 두어 번 바뀌었습니다. 저는 안동을 떠났습니다. 평생을 바친 그곳에 더는 머무를 수 없었습니다. 서울 변두리에 해가 잘 들지 않는 작은 월세방을 얻었습니다. 제 손에 남은 것은 그 지옥불 속에서 챙겨나온 돌아간 남편의 낡은 사진 한 장, 그리고 20년간 재단의 재물을 보며 손에 익은 그저 셈을 하는 능력뿐이었습니다. 저는 근처의 작은 식당에서 점심시간에 그릇을 나르며 저녁에는 장부를 정리해주는 일을 하며 그렇게 하루하루를 그저 숨만 쉬며 살아냈습니다. 가문의 명예, 종갓집 맏며느리라는 허울. 그 모든 것이 얼마나 헛된 것이었는지 저는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화환재단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 뱀 같던 최마담이 그 집을 어떻게 했는지 저는 일부러 소식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겨울 찬바람이 유난히 시리던 날이었습니다. 식당 일을 마치고 좁은 방으로 돌아왔는데 낯선 번호로 전화가 한 통 걸려왔습니다. 여보세요. 저 혹시 박선주 사모님 맞으십니까? 안동에서 저와 함께 재단 일을 잠시 도왔던 읍내의 젊은 직원이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그게 차마 말씀을 드려야 할지. 그 직원은 한참을 뜸을 들였습니다. 제 심장이 차갑게 내려앉았습니다. 혹시 김각진 이사장님 소식 들으셨습니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양반 얼마 전에 서울역 지하도에서 발견됐답니다. 네. 아니, 돌아가신 건 아니고 그 노숙자들 사이에서 밥 얻어 드시다가 누가 알아봤답니다. 그 직원의 말에 따르면 이랬습니다. 그날 제가 강남 하우스를 뛰쳐나온 직후 아주버님은 유교문화재 예산 10억의 마지막 희망을 걸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뱀 같은 최마담이 먼저 손을 썼습니다. 사채업자들이 종갓집 사당에 붉은 딱지를 붙인 그날 안동의 성자 김각진 이사장이 도박빚으로 가문 전체를 팔아먹었다는 소문이 삽시간에 안동 바닥에 퍼졌습니다. 시청에서는 발칵 뒤집혀 예산 전액을 동결시켰습니다. 마지막 희망이었던 나랏돈까지 막히자 최마담은 아주버님을 처리했다고 합니다. 빚 70억에 대한 담보로 아주버님의 신분증과 도장, 모든 것을 빼앗고 그를 다른 불법 하우스의 꽁지로 노예처럼 부렸다고 했습니다. 밤낮 없이 짐승처럼 일하고 도박 중독자들의 시중을 들며
그러다 쓸모가 없어지자 그들은 아주버님을 그냥 길거리에 버렸습니다. 처음에 아무도 못 알아봤답니다. 그 꼬질꼬질한 행색에 예전에 그 위엄 있던 이사장님이라고는 그저 눈에 핏발만 선 정신 나간 늙은이였다고. 지금은 시에서 운영하는 그 행려병자 보호시설에 계신다고 합니다. 저는 그 전화를 끊고도 한참을 그 차가운 방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분에 대한 연민도, 그분을 그렇게 만든 최마담에 대한 분노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모든 것이 정말로 끝났구나 하는 허무함 뿐이었습니다. 저는 제 손에 남은 유일한 것, 돌아간 남편의 낡은 사진을 꺼내 들었습니다. 사진 속의 남편은 20년 전 모습 그대로 저를 보며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아주버님을 위해서도 화한 재단이라는 가문을 위해서도 아니었습니다. 제가 20년간 그 지옥 같은 종갓집을 버티고 지켜냈던 것은 어쩌면 이 사진 속 남편의 웃음을 저 짐승들 속에서 지켜내고 싶었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저는 먼지가 쌓인 사진틀을 제 옷소매로 가만히 닦아주었습니다. 한 사람의 멈출 수 없는 탐욕이 수백 년을 이어온 명예와 그를 믿었던 수많은 이들의 인생을 이렇게 한 줌의 재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저의 이 기막힌 사연은 어떠셨나요?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저처럼 억울하고 참담한 일을 겪은 모든 이들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됩니다. 부디 잊지 말고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